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엿새간의 추석 연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가결과 영장 기각 등 휘몰아쳤던 정치권에 대한 추석 민심 평가 어떨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차례상을 했고 지역 구민들도 좀 만나셨을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대형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추석 민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겠다. 야당 의원들 혼내줘야겠다. 이 현 정부 너무 못한다. 여당 혼내줘야겠다. 뭐 이렇게 진짜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허 의원님은 지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싸우지 이런 마라. 말씀들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고향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무궁화호 앞에서 인사를 좀 드렸는데 예. 그때 다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뭐 정치 얘기라던가 종교 얘기 잘못하면 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치 얘기에 상당히 예민해져 계시다. 염증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혐오감이 조금 극에 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총선에 관심이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뽑아야 되는데 차악을 자꾸 뽑으려고 우리한테 시험대에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뭐 야당 의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밥상 위에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우는 게 꼴 보기 싫다. 네, 꼴 보기 싫다. 정치 보기 너무 싫다. 네. 그런 게 이제 많은 시민들의 네. 목소리였다. 근데 그게 비단 뭐 이번 추석 때만 그랬겠습니까? 역대 모든 그 명절 때 보면 우리 국민은 정말 정치에 대한 너무 뭐랄까 과도하리라 만큼의 정치 혐오증이 있어요. 혐오감이 있어요. 혐오감이 있지요. 그리고 예. 그 혐오감을 만드는 게 저희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기각 결정이 나고 나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수층이실 거잖아요. 예. 보수층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새벽 3시까지 잠 못 이루면서 봤는데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든 뉴스가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러한 뉴스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얘기가 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살맛 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좋을 텐데 대부분 좀 싸우거나 아니면 왠지 힘 있는 자만을 위한 그런 정치판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혐오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향에 가실 때는 그래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대문 서울 동대문 을 네, 예, 동대문 그쵸. 을에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동대문 을의 민심은 이제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의 동대문 을 지역 구민들의 민심은 이랬고 우리 이 의원님, 네, 이 의원님은 지역구가 지금 서울 강동 을입니다. 강동 을이요. 네. 강동 을 주민도 비슷합니까? 이 동대문 을 주민들하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네, 뭐 허은하 의원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밥상에 올려서 논의해야 된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틈틈이 이 시장을 좀 돌고 그랬는데 제가 구청장 때부터 느낀 거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좀 꺼려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주민들을 찾아뵈면 정치적인 이슈로 바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사실 우리 당 지지자인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분노감도 표출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또 주민들을 만나 뵀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안도하시고 또 축하를 보내고 지지자만 다행이다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표현을 잘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표현을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다. 이런 걸 새삼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요점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에서 강동을은 우리 의원님이 후보가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강동을만큼은 적어도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좀 드셨어요? 글쎄 뭐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내년 그건 총선에서. 뭐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하고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당 내의 균열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봉합하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천 작업을 잘 해서 특별한 분열 없이 이 단일한 대우로 총선에 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예.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구속되는 것보단 기각되는 게 훨씬 더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왔는데 그래도 영장이 기각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이제 이해식 의원께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또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최근 나온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응답이 39% 그리고 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응답이 52%.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은 현 정부의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내년 총선에서는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식 의원님의 말씀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좀 갖고 계세요? 글쎄 그 정권 견제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냥 심판론, 견제론. 견제하고 뭐 심판하겠다라는 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 좀 평가하려고 하시는 국민들의 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더 낫다 안 낫다라는 어떤 속단을 하기에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서로 못하게 경쟁하게 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차악을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하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고요. 수사를 받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제가 국민들께도 저희 구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정 중인 거지 어떠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말씀하신 게 있죠. 모든 것들은 절차가 말을 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집권 2년 차다 보니까 이 집권 2년 차 대비해서는 지지율이라던가 여론이 그닥 좋지 못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여야 마찬가지 30%에 지지하는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 그 외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은 그 이 대표님 직접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로 전해지시나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병상에서 또 중요한 일들은 당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난 추석 전날 28일 날 찾아뵀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랑 화면에 나옵니다. 예, 지금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제 병상 지휘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고 지금 이제 국정 그 운영 지지도 또는 내년 총선에 여당에게 힘을 싣느냐 야당에 힘을 싣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초전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평가 이런 것이 처음으로 내려지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승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저는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50%가 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저거는 이재명 대표 기각 때문에 생긴 반사 효과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저변에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1년 반에 걸친 그런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녹아져 있다. 당연하죠. 그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예. 지난 5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법자인데 그 사람을 사면하고 복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선거에 그 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형해화한 데 대한 하나의 어떤 강서구민의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40억 원의 강서구에 혈세가 낭비됩니다. 재보궐선거로 안 인해서. 해도 되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월 동안의 행정 공백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어떤 행정 행위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은 인사권을 비롯한 아주 중대한 권한은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강서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죠. 이런 총체적인 심판 그런 결과로서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보궐선거. 지금 현실로는 저희가 불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승을 하든 대패를 하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어찌됐든 먼저 누가 혁신을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내외로 지면 괜찮고 10% 내외로 지면 안 괜찮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두 지금 총력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구청장 선거에 양당이 이렇게까지 뛰어든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이 수도권의 민심을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 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선거 후에 혁신을 먼저 해서 이 중간고사는 이렇게 치렀더라도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를지 그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불리하다고 이제 허 의원께서도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 구도에서는. 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저희가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도 동대문 을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 결과를 넣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예. 그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영장 기각 문제에 두고서 한동훈 장관을 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며칠 전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좀 키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 예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로 지난주 목요일에 그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좀 너무 길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공격을 해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혼나는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싸움판을 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들도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영상을 따서 보면은 170명, 180명 되는 야당을 향해서 한동훈 장관이 혼을 내는 듯한 그런 영상을 연출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결국 승리를 당하게 만드는 쪽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렇게 자꾸 오버하시면서 넘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제발 그냥 하는 일 그대로 예. 혼내야 될 부분은 혼내시고 저희가 입법부 아닙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더라도 너무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에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죠. 우리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온당한 요구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만 300여 차례 그리고 60여 명의 검사를 동원했고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을 동원하고 그리고 6번 소환 조사를 해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단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검찰의 완패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게 질 것인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첫째고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파면돼야 합니다. 예. 만일에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의회 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다. 이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이게 판이 바뀐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존해가지고 사실 정치를 제멋대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이후에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극적인 대반전을 이뤄내면서 이제 수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주도권을 가졌다. 그 공세적인 주도권을 갖고 첫 번째 던진 공격 포인트가 바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하고 좀 만나고 싶다.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공세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회담 제안을 한 것은 과히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쥔 것은 확실하고요. 예. 또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한동훈 장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 저는 그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세권을 가졌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예.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진정성 혹은 절박성을 가지고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해임 파면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회담도 그렇고 여권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안 받을 게 너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던졌어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정책 의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야 용수가 만난다는 거는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리인에 불과하잖아요. 대리인이다. 네. 여당 대표지만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을 연성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런 1인 지배 체제 하에 가장 힘 있는 가장 뭔가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면에서는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기현 그리고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전 대통령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야당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사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종국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은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뒤따를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일이거든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치를 거의 제멋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뉴라이트에 빠져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 말이죠.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뉴라이트에 완전히 종속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미일 일변도의 외교 그리고 또 이런 국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영수가 만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민생 파탄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들으시면 상당히 서운해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당 의원으로서 앉아있는 참 민망합니다. 네,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다. 정치의 시계를 완전히 옛날로 돌리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영수회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냥 어학지식 뭐 거기서 찾아보면은 한 나라의 여당과 야당의 총재들의 회담인데 왜 자꾸 김기현 대표를 무시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거나 또 뭐 영수회담을 한다 쳤으면은 대체 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약간 꼼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과 함께 마주 앉아서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아마 주저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이 기각 문제는 제가 주민들께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처음에 기각 나왔는데 유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민주화는 단판의 승부가 아닙니다라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말은 정의 실현은 단판의 승부가 아니다. 추악한 거짓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더니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은폐 신원식, 민폐 김해, 적폐 유인촌 후보자들을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하라고 어디서 하명받았습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 두 분하고도 이제 추석 민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네 분도 이제 다들 이제 들으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추석 밥상에 딱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식구들 간에도 싸움이 날 수도 하면 안 있는 되는 문제인데,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했겠죠. 예. 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어떤 무죄 판단은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좀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아가는 듯한 소위 그 기교 법학의 면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 기각, 이거는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됐으니까 영장 기각. 그러니까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그 관여한 것 같은 의심은 드는데 당 대표로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달리해서 봤는데 세 개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유죄 판단, 영장이 기각되면 1차적인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사회생 일단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본격적인 정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는데 예. 일단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이 영장 판사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그렇죠.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 뉘앙스가. 예.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 판사가 다 무죄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절대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고시 붙은 게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꽤 오래 생활을 해왔는데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사실은 영장 재판 결과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이거는 정말 지금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유무죄 판단은 일종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데 증거법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형적인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좀 부족해서 기각, 또 저 부분은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됐으니까 기각.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런데 위증교사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된,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법정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예. 확실하게 혐의는 소명이 됐죠. 근데 영장 판사 입장에선 이미 확실히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속된 좀 표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예. 코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어려운 예. 경우가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판사가 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큰 원칙을 이제 뭐랄까 뒤집을 만큼의 이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일 뜻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맥락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들 다 줄줄이 구속해서 수사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안 맞거든요. 예, 이게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참 맞추기 어려워요.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닌데 민주당 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해식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전국의 주도권은 우리 민주당이 가져왔다. 왜 이렇게 먼저 김칫국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가? 일단은 제 주변에 물론 제 친구들 단체방이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27일 새벽까지 그렇게 많이 깨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문자가 오는 게 월드컵처럼 아파트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기각 결정 났을 때.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우리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계속 요구한 건 그겁니다. 헌법과 현행 형법 등 법률에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이 있다. 이재명 대표라고 예외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판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퉈보자고 그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정말 입만 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빨리 가서 영장 실심사 받아라. 구속이 답이다. 이러고 공격을 해댄 겁니다. 결국은 자승자박의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거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슨 중간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한 장관한테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만 결기를 보였다면은 예. 자기 편들한테 말도 안 하면서 이번에는 미안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면은 깔끗합니다. 불과 지난 2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어떤 판사가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딱 보세요. 판사가 발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번 내용 아무리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습니까? 이번에 영장을 치면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인가요?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위중 교사 혐의가 나왔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또 는 겁니다. 한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건 창피한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들어보니까 많이 실망하는 국민들이 뭘 또 실망하시냐면은 기각 이후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보인 반응이에요.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명색이 수석 대변인인가 하신 분이 딱 논평에 그걸 냅니다. 개딸에 굴복한 법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쓰는 게. 그리고 당대표라는 부분 사법부가 오염됐다. 왜 그럽니까? 집권당이면 좀 당당하게 좀 정치 좀 하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 됐으면은 검찰은 재판 잘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 챙긴다고 하시면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근데 판사 공격하고 재판부 공격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분들이 참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일단 좀 전열을 정비하고 하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공에다가 주먹질 하는데 이런 국민들 여론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얘기하는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랑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횟수랑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이제 민주당이 300 몇 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이걸 익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범죄 혐의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총량이 많아진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 카드 관련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입니다.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 소명이 되느냐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이 되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그 야당 대표를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법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법부에
소위 말해서 진보 편향성에 대한 예. 시비도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요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특징,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민주당 대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횟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300번이 넘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76회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 검찰이 무슨 얘기냐? 36번이 다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376회는 어떻게 카운트를 했길래 저렇게 많이 나왔지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로 하나하나 센 거라면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 영장까지 다 한 번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 영장이라는 거는 이 계좌 누구 명의의 계좌를 한 번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그 계좌에서 나간 돈 한 번, 들어온 돈 한 번, 그거밖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차례 건너 계좌를 몇 개를 거치다 보면 매번 영장을 새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센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 문제는 사건 당사자가 그 횟수를 다 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번이 넘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과장이 많이 된 횟수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뭐 30번이냐 아니면 300번이냐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를 검찰이 내놓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음색해 보이는데 숫자야 우리 뭐 대책위도 있고 예. 언론에서도 376회라고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요. 딱 30 몇 회라고 할 때 참 그것도 검찰이 자랑이라고 또 내놓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월 초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분이 되게 좀 점잖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기도청이 아니고 경기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저도 당 지도부랑 같이 갔는데 그날 김동연 지사의 아주 분노한 얼굴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검주 국가다. 지금 저희들이 왜 회의를 여기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도청에서는 압수수색을 출장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 20일이 넘었답니다. 출장 압수수색. 그 기네스북감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 3월에 김 지사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1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아닌 제 개인 PC를 또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68,515건의 문건을 가져갔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과도하고 너무 탈탈 터는 예.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검찰이 자랑스럽게 한 10분의 1로 숫자 줄었다는 얘기하는데 전 저것도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너무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와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로 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곧 무죄는 아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도권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재명 대표가 쥐었다라고 보는 거는 대체로 또 동의하시는 건지 차 교수님은 그 표현이 맞다고 보세요? 이제 전국 주도권은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 손에 민주당 손으로 주도권이 넘어와 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 사업적 위기를 일단은 돌파를 했잖아요. 일단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영장을 재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거예요. 사실 아마 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나름대로 틈새나 하여튼 그러니까 국회가 12월 8일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아마 예. 그 비회기간 중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을 일단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조금 이 여유를 갖고 아마 전국을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까.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죠. 사실 뭐 여야 영수회담 제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내가 이제는 정치적 공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당히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해보겠다는 것을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자신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의를 한 손을
당장 잡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건의 야멸찬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민생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정쟁을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민생은 우리가 챙길게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내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김기현 대표가 아닌 대통령에게 이 제안을 던졌을까? 한동훈 장관을 주 타겟 대상으로 삼아서 아주 맹공을 퍼볼 것처럼 보였는데 영장 기각 이후에 곧바로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나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워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던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왜 타깃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로 삼았을까? 혹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맥락이 숨어 있을까? 제가 아마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거의 다 퇴색됐다. 왜냐하면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올리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단식의 과정이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큰 정치를 하기 위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겨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맞아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마당에서는 그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빨리 되찾는 것이죠. 복원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촉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인은 다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대통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예. 제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 아무리 따져봐도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여당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영수 여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당권 대권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의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가 내지는 총인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이 여영수 회담이란 말 자체가 대통령을 그 끼우면 안 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거든요. 예. 영수라는 것이 정파의 물인데 나는 이제 정파의 어느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평당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하고 회담하라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여권의 대표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사실은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예, 그렇죠. 여당의 대표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 그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런 식으로 영수 회담하면 사실은 대통령 아니니까 우리하고 회담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 똑같이 어느 누가 야당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여권하고의 회담을 할 때는 항상 대통령을 지명을 하는 것이 이게 관례였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 윤 대통령 지명하지 않고 김기현 대표 지명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 대여 투쟁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꼴이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 중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이 가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훼손됐는데 이번에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대선 주자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복원시키는 그게 뭐 효과대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저는 뭐 큰 그림보다는 정치적인 테크닉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아까 우리 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대표가 되는 과정도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어떤 그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감옥에 가는 부분에 대해 되게 중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 기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업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다가 이게 계속 영장 관련돼서 기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되게 되면 뭐 범죄 사실을 문제하고 왜 기각이 됐느냐의 당위성 문제하고 이것이 계속 되게 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국민들한테 해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먼저 치고 나가서 국면 전환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기했다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권력 분점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는 완벽하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특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될 부분을 미리 어떤 물타기 내지는 책임을 대통령한테 넘기는 이러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게 그냥 볼 게 아니라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대선 주자 이미지로서의 복원,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계속 추석 밥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얼핏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체포영장 가결 그리고 나서 영장 기각 이 국면을 거치면서 이 계파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폭발할 지경인데 이 계파 갈등을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통해서 또 슬며시 봉합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일단 민주당 내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한민수 대변인에게 그 노림수까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각자 그 양식과 자신들의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한 결정을 외상값 운운하는 것은 그건 뭐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뭐 전혀 근거도 없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약속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한 거지. 구속되라고 한 거 아니다.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뭐 개딸만 뭐 추종하는 그런 팬덤 정당을 지금은 이제 끊어내야 돼요. 뭐 누구를 색출하다, 누구를 뭐 찍어서 뭐 골라낸다. 이거는 뭐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대립전선에다 놓고 계속 티격태격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 계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티격태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을 대립전선으로 놓으면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립전선에서 일치 단결하고 단합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더 큰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더 큰 외부의 적을 만들라. 이게 뭐 정치에서 매번 있는 얘기. 북한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럴 때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대립전선으로 놨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대표도 자주 쓰시는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씀 중에 정치가 언뜻 보기에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민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민생 영수회담 얘기가 만약에 처음이라면은 이게 무슨 어떤 뭐 노림수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번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8월에 당선되자마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용어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격이 맞지 않다. 무슨 신분 세탁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외면 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표는 이재명 대표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게 형식의 구애를 받으면 언제든지 바꿔도 좋다. 여야 모든 정당을 불러도 좋다. 주제도 다 논의하자. 민생에 관해서 논의하고 외교에 대해 논의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 당대표도 가고
같이 여야 모두가 모이자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논의하자는 걸 가지고 무슨 꼼수를 부린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또한 민생 논의하자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아니고 꾸준하게 취임화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중에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이런 실종 상태가 오겠습니까? 1년 6개월째 안 만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김기현 대표를 왜 안 만나냐고 말씀하시는데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로텐도홀에서라도 만나자. 국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 앞에서. 그냥 탁자 2개만 놓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 협상 과정을 들어보면 자꾸 좀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우리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이 예산 늘리고 지역개발 예산 다 뺐는데 복원시킵시다.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 얼마나 많이 깎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복원하자고 할 때 정말 김기현 대표 거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거 약속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을 다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못하잖아요. 용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회담이 됩니까? 말 그대로 김기현 대표하고 사진 찍고 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민생이 어려우니까 정말 논의를 하자. 그 논의 과정에서 의제랑 선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필요하면 합류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게 무슨 의도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를 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제안만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 시켜가지고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당내의 분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니까 지금 전선을 넓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전략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좀 잘못된 전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의 그 가정이 성립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 지금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하고 사과하고 이 정치적인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생 갖고 논의하자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이 그 정치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이 변화된 전국 내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민생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우위적인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당 분란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뭐 앞서 한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장 큰 이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소위 말 응징이냐 통합이냐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에게 제1야당에게 바라는 바는 내분이겠습니까? 응징이겠습니까? 아니면 통합이겠습니까? 정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대통령을 향한 제안이 뭐 그런 꼼수라든지 노림수라든지 당내 갈등 봉합이라든지 뭐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MBN 이 토요 뉴스와이드의 주 주제는 뭐였냐면 기각이 옳으냐 맞냐 이게 무죄냐 아니냐 또 개파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비명계는 어떻게 다 개딸들하고 싸우는 거냐 마냐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대통령 얘기 나오죠 민생 얘기 나오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화제 전환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제안 낼 때 그러면 여당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이재명 무시 전략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우리 앵커께서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내 개파 갈등 얘기랑 뭐 무죄냐 유죄냐 이 얘기는 많이 죽었어요 오늘. 앵커께서 지금 그 판단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테크닉이 많이 여기 가미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게 제안하는 것이 있잖아요. SNS 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형식이 사실은 맞지가 않죠. 또 하나는 내용이 여야 영수회담 얘기하고선 그 의미를 이미 서로 모르는 결론 본인이 다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에 함축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늘 그 이중성과 신뢰성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난번에 6월 달만 해도
김기현 대표와의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고 약속을 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께서 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어떤 그 여야 대표 회담을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영수회담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정치적인 어떤 그 전환 어떤 이슈로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참 정치 이슈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7일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7월에도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적격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통과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석방은 법률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는 됩니다. 네.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형기의 90%를 90% 정도는 복역을 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몇 달 더 복역을 하면서 거의 정경심 교수가 복역한 내용을 보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일찍 가석방이 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약 11개월 먼저 출소를 했으니까요. 사실은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 복역한 상태에서 지금 가석방이 됐는데 대부분의 수용자는 85% 이상 90% 정도 복역을 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건강상의 이유가 고려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더 채우고 평균적인 가석방 대상자보다는 조금 더 일찍 석방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그 딸 조민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평균적인 그 수용자보다는 조금 일찍 가석방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보이는데 저는 출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민주당 쪽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제3의 어떤 위성정당 형태로 출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총선을 건너뛰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좀 역할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가석방 심사 대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 장관이 들어가요? 아니요, 거기 뭐 장관까지는 안 들어가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는 장관은 직접 위원회 멤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뭐 좀 이렇게 가석방 유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또 의사가 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 장관이 가석방 대상자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뭐 정경심 교수잖아요. 정경심 교수 다른 분도 아니고. 글쎄요, 이거를 언급을 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겠죠. 전혀 한동훈 장관은 그냥 관여한 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질문의 취지가 뭐예요? 아니 의도가 뭐예요? 아니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 그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연계가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과 조국 전 교수의 그런 어떤 관계랄까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한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이 세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이게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린 그런 어떤 이슈로는 이제 관심이 가니까 여쭤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사실들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수감 기간 동안 시력도 조금 원래 문제가 있었고요. 허리 디스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균적인 수감자들보다는 조금 일찍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 대상에 올랐고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일찍 출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예. 네, 재난 질문을 제가 괜히 한동훈 장관에게 꺼내네. 어쨌든 법무부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항상 한 발짝 더 앞서가세요, 에릭터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도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특권 또는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다 박탈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좀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자리와 지위는 모두 다 없어졌다. 그게 저희 현실인 것 같고요. 그게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재판에 집중할 것이고요. 이 재판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족쇄를 찬 몸이기 때문에 족쇄를 차고 입에는 이제 마스크가 채워진 그런 상태이라서 발언권도 없고 운신에도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이 마무리되어 나가고 또 가족들도 일정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또 세운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좀 추상적으로 그냥 길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걸어가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제 공개된 영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최신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책도 내시고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출마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최근 발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 이게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다만 조 전 장관께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어떤 방식이 됐든 거기에 방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규정이 우리 야당과 같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그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 인식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가장 근접한 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이니까요. 직접 본인이 뛸 것인가 아니면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출마를 하거나 민주당의 깃발을 들던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아서 출마를 하시거나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총선에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조 전 장관과 가까우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을 어떤 지원하는 약간의 간접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께서 마지막까지 고민의 지점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움직였을 때 우리 민주 진영 전체가 총선에서 판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여론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론은 제 주변 분들이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지는 여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에 결정적인 게 최근에 그 딸 조민 씨를 검찰이 또 기소할 때 이건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미 4년 전에도 기소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반성문까지 써내라고 부모를 압박하고 모욕 준 다음에 결국은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게 또 비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수사가 아니었는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많은 가혹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 전 장관의 정치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 교수님, 조 전 교수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남 좌파라고 많이들 이제 조 전 장관을 했으니까 강남 3구에서
나와야 돼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지금 조국 장관의 생각이 상당히 총선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이유, 이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역사 우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일종의 결자 해지론도 있어요.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출마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어디 출마할 것이냐를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이 지금 조국 장관의 이거 출마 예정지는 많은 이 언론들이 처음에는 관악을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서울대 교수를 했고 거기가 또 야당의 텃밭이라고 민주당 탓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강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주로 전라남도 광주요. 전라남도 광주에 조국 전 장관을 모셔와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났다고 그러고 아까 인터뷰는 보니까 이제 또 전주까지 이야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출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의 늪에 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하고 가면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험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험지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강남 쪽보다는 본인의 고향인 부산 쪽을 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그 일종의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약간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 깃발을 들든 아니면 조국의 깃발을 들든 거기서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단계 이제 김영남 의원님 말대로 앵커가 또 오바를 해서 또 몇 발짝 더 들어가서 제일 고독스러운 질문을 조국 많이 전 받으시니까요.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빅매치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연휴니까 즐겁게 즐거운 상상을 좀. 저는 원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본인이 어떤 그 사회적 명예 회복,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총선 출마나 정치권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은 분명히 한데 한 두 가지 점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요. 2년을 받았습니다. 2심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2년을 받았지만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 만약에 실형이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사실 어렵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거 더 중요한데 민주당에 출마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총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국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조국 이 빅매치는 성사 가능성이 아예 제로군요. 마이너스로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후보로 맞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장관만 해도 지금 총선 출마 여부가 조국 전 장관 이상으로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총선에 반드시 출마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 예상에 보면 선거법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지난 21대 총선처럼 비례대표 전문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성 정당이라고 불렀던 그런 정당이 존치하는 형태의 지금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그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도 비례대표 전문 정당 쪽으로 출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입니다. 시간이 한 4분여 정도 남았는데 김태우 강서구청장 지금 보궐선거 문제 이제 김태우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짤막하게 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지금 민주당 쪽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가 힘을 얻으면서 당장 구속이 됐어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친명계하고 이 대립하는 상황이 더 격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 내분이 심화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비명계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을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발부가 됐더라면 민주당은 지금보다는 조금 불리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전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 교수님은 이 정권 심판론의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겨도 본전인 선거가 될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강서구는 역대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판을 키운 쪽이 사실은 국민의힘이죠. 특히 뭐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켰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난 지 뭐 불과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그 결격 사유를 보궐선거 사유를 제기했던 사람을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반대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뜻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가 사실은 윤 대통령의 선거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거에서 이 지금 김태우 후보가 질 경우에는 사실 그만의 패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는지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리하다고 해버리면은 오만하다고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각 이후로 그 전까지는 이제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나 정적 제거라는 저희들 주장이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다면은 이번에 영장 기각이 중도층에도 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이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로서는 저희들이 좀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원래 강서구청장 선거는 전국에 25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대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대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중앙당이 많이 개입하게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각이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 기각의 부당성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나 중도층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기각이 도움이 돼서 국민의힘의 후보에 도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열흘 남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김 의원님이 하셨던 게 틀리셨어요. 구속될 것이라고 보시죠. 영장 재판은 과학이 아니래요. 선거는 과학이지만. 제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이건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추석 연휴에 보내야 되는 토요일 수와이든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